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해송고 내신 전략 세미나 사회를 맡은 주식회사 영혼교육 영웅아카데미 기획실장 세라킴 김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학부모님들만 모시고 하는 세미나를 저는 많이 진행해 왔는데 이렇게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한 자리를 보니까 저도 부모인지라 왠지 모르게 가슴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뭔가 오늘 세미나가 더더욱 좋을 것 같다는 아주 기분 좋은 예감입니다. 사실 저희가 세미나 홍보를 하면서 안내를 드리긴 했는데 보통은 세미나라고 하면은 저녁 시간대에 직장을 다니시는 학부모님들을 배려해서 7시나 뭐 8시 이쯤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대를 잡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죠. 근데 왜 영웅아카데미는 2시인 거야? 오전만 근무하고 조퇴하라는 거야? 라는 질문도 제가 꽤 많이 받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학원의 인원을 늘리고자 하는 아주 상업적인 홍보용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해송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의 도움을 받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진짜 고1로 제대로 준비해서 시작하라는 목적을 갖고 이 세미나를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본격 학업이 시작되는 오후 3, 4시 전에 이 세미나를 진행해야겠구나. 학생들의 스케줄에 오직 맞췄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학부모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좋은 장비로 지금 이 세미나를 레코딩하고 있어요. 무료로 배포할 겁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얼만큼 진정성을 갖고 저희가 준비했는지 그냥 학생들의 어떤 수강생 유치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들께서도 그런 본 뜻을 좀 아시고 오늘 이 세미나를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이 자리에 또 함께한 우리 학생들 이 시간이 얼마나 1분 1초가 소중한 시간이 얼마나 그런 의미인지를 저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저희 영웅아카데미 고등부 교사진들과 임원진들은 한 땀 한 땀 정말 뜨개질, 바느질 하는 것처럼 이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예정인데 그 2시간 동안 수업 내용도 전달이 될 거고 말 그대로 내신 대비 전략 세미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고 내가 진학한 학교가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얻어갈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정보라는 게 듣다 보면 지루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세미나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지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눈빛들이 정말 보통이 아니세요. 약속 하나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학생 이거 한번 답은 몇 번이죠? 이런 거 안 할게요.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편안하게 들으시고 영웅아카데미 송도에서 입시에 정말 최고의 학원이라고 닉네임이 달릴 때는 저런 이유였구나 기대하고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꿀팁들이 대방출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각 과목별 선생님들께서 해송고 내신을 철저하게 분석하셨고 자료를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받으신 영웅아카데미 봉투 안에는 각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자료에 인쇄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실제 기출자료가 인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2022년 1학기를 기준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시험지가 예쁘게 저희가 묶여서 한 부씩 다 배부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입시생들의 필템 중에 하나죠. 볼펜 색깔별로 다르고 다니기 힘들어요. 고급 삼색 볼펜을 넣어드렸어요. 선물로 드린 거니까 반납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들으시면서 목마르실까봐 저희가 간단한 음료도 드렸으니까 2시간 동안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해송고 내신전략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영웅아카데미 원장님이시면서 해송고 영어 대표 강사이신 저스틴 한 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아카데미 원장이면서 고등부 영어를 맡고 있는 한효석 선생입니다. 일단 송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송고등학교에 입학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해송고랑 저희 학원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자매학원이라는 소리까지 있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오늘 해송고 친구들 오리엔테이션 갔다 오셨죠? 해송고 개교 연도 아시는 분? 손? 언제 개교했는지? 손 들어주세요. 커피 쿠폰 드릴 건데. 손? 네, 몇 년? 2010년? 정답. 우리 저 친구들 주시죠. 스타벅스 2010년도에 개교를 했어요. 저희 영어 아카데미는 2009년도 겨울 12월 달에 개원을 했거든요. 영어 아카데미가 그 당시에 연수구청 앞에 본원이 있었고 송도에다가 분원을 그때 2009년도 겨울에 냈는데 개원 목적이 바로 해송고를 위한 목적이었어요. 지금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거 보시죠. 해송고에서 제일 가까운 입시학원이 저희 학원이니까. 지금 현재 뭐 입시학원가라고 한 거기는 좀 거리가 멀지만 그 당시에 지금 그 입시학원가라고 불리는 그 일본고는 벌판이었어요. 허허 벌판. 아무것도 없었고 2009년도에 건물도 이 건물 있었고 웰카운티도 1단지 2단지밖에 없었어요. 3, 4단지는 아예 없었고 그때 저희가 2009년도에 순전히 해송중학교, 해송고등학교를 그 목적으로 해서 개원을 했어요. 제가 2009년도에 그때 막 결혼을 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프랑스 파리에 신혼여행 가서 파리에서 전화로 공사 상황을 지금 여기 이 학원 그 당시에는 여기 4층만 있어 지금은 저희가 3층, 2층도 다 쓰지만 4층 뭐 인테리어 같은 거 제가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파리에서 전화로 인테리어 다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해송고 1회 때 그때 한 학년에 200명도 안 됐었어요. 근데 그 200명 중에서 한 70명이 학년당 저희 학원에 다녔었고 제가 직접 가르쳤어요. 1월 때부터. 그러니까 송도 2010년도부터 작년 2022년까지 12년 동안 해송고에 각종 기출문제 다 있는 학원은 우리 학원밖에 없어요. 저희 학원밖에. 다른 학원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지금 뭐 좀 큰 학원들이 뭐 정상이나 뭐 청담들은 한참 뒤에 생겼으니까. 다른 학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 학원이 그렇게 일찍 압도적으로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료를 저희가 다 갖고 있던 거고 그래서 해송고등학교에 정통하다고 제일 정통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송고가 한때는 해송외고라고 불렸었어요. 초창기에 너무 문제가 영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의 해송고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해송고 영어 때문에 해송고가 미달이 됐던 해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한 6, 7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해송이 영어 문제가 조금 좀 쉬워지면서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해송고 영어 하면 그냥 굉장히 악명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쉬워지면서 해송고의 인기가 같이 올라갔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안타까운 사실은 영어가 그때 그 악명 높던 시절로 돌아갔어요. 특히 재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재작년부터 어려웠더니 작년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것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가 제일 첫 순서인 것도 영어가 제일 어려우니까 되게 보면 수학이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해송고는 오히려 수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수학은 잘하는 아이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1등급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3년 내내. 근데 영어는 1등급이 계속 바뀌어요. 일단 여자친구들이 영어는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암기를 잘하는 이유도 있고 영어는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그냥 뭐 수학처럼 머리 쓰는 게 아니까 그냥 어느 시점에서 잘 집중해서 외운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오게 되니까 그렇거든요. 3년 내내 영어 1등급인 친구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영어 1등급 받기 힘들어요. 영학교가 원래 그런데 해송고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되게 다 외동이잖아요. 언니나 뭐 형이나 누나 뭐 이렇게 그 첫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고등학교 내신에 대해서 좀 아시는데 만약에 첫애이신 분들은 제일 당황해 하시는 게 첫 내신 시험을 보고 나서예요. 중학교 때 항상 우리 아이가 90점, 100점 받았던 아이가 고등학교 첫 내신을 받았는데 70점, 60점 받아오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깜짝 놀라죠. 모의고사라는 게 있는데 전국 연합평가평가 그건 굉장히 쉽거든요. 일단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특목고도 가야 되고 포스코도 보내고 그래야 되니까 학교에서 문제를 어렵게 못 내요. 그렇게 됐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90점 넘어야지 A등급이 나와야 되니까 A등급이 상당히 한 반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가 A등급이 나오고 90점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리고 중학교 때 이제 중3 정도 되면 고1 모의고사를 이제 풀어본단 말이에요, 학원에서. 근데 고1 모의고사는 쉽거든요. 굉장히 쉬워요. 단어 수준도 쉽고. 그리고 절대평가니까 90만 넣으면 1등급이니까. 그러니까 중3 때 내신 점수도 잘 나오고, 중3 때 봤던 모의고사도 학원, 각 학원의 입학평가 보니까 다 90점 넘으니까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아시는 거예요. 일종의 착각이죠. 본인도, 학생들도 자기가 영어를 잘하는 줄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3월 초에 이번이 3월 14일인가 15일날 첫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있는데 그건 어머니들 아마 애들 대부분 다 잘 볼 거예요. 그건 그냥 어느 정도의 단어 실력만 갖추면 점수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 점수에 대해서 그 등급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그 성적이 내신에 평가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첫 중간고사인데 그 중간고사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님들이 아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가 영어 정말 잘했는데 중학교 때 왜 도대체 점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성고를 기준해서 전교 그러니까 1등급이 4%니까 전교 11등까지예요. 11등이면 각 반에서 1등 안에 들어야 돼요. 1등. 그게 쉬울까요? 2등급이면 어머니 2등급 하면 우리 애가 2등급이야 그런데 전교 20등까지예요. 영어로 전교 20명 안에 들어야지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영어 2등급 맞는 것도. 근데 어머니들 상담하려고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영어 잘하는데 3등급이야, 4등급이야. 사실 3등급만 해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갭이 어머님들이 가슴에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중학교 때 굉장히 잘했던 애가 왜 점수가 이 모양일까? 항상 100점인데 왜 70점대야, 60점대야? 그래서 이제 첫 시험 보신 다음에 어머님들이 너무 아이를 닥달할 게 아니라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왜 점수가 그렇게 나온지를 이제 아시게 됐기 때문에.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해송고 1학년 영어 내신 출제 경향 그 내신 산출 방식이 중간고사가 35%, 기말고사가 35%, 지필고사죠. 그리고 수행평가가 30%예요. 이거는 거의 모든 고등학교가 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포스코 고등학교는 수행평가가 60%예요. 그러니까 지필고사 그 비중이 적은데 일반 고등학교는 거의 이렇습니다.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도 잘 봐야 되는데 수행평가도 잘 봐야 되는데 어머님들은 수행평가는 일단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고 수시로 보는 거기 때문에 결과도 잘 아실 수 없는 거고 아이한테 물어봐야지 겨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오늘 수행평가 보는데 무슨 과목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거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지 그 점수만 가지고 자녀를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비중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지필고사 범위는 교과서가 총 8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1학년. 그래서 총 2단원씩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이렇게 해서 2단원씩 1과 2와 3과 4가 이렇게 2단원씩 들어가는데 교과서는 비중이 크진 않아요. 해성고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전국 연합학력평가 아까 말씀드린 거 모의고사라고 불려주는 거 모의고사 그 점수 자체는 내신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 그 지문이 변형돼서 출제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교재가 있는데 이 부교재가 중요해요. 부교재가 주로 이제 EBS 교재인데 이게 거의 한 5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일단 고1 교과서가 내용이 되게 쉽거든요. 쉽기 때문에 이제 이따 보시겠지만 많이 이제 변형을 하는데 변형을 해봤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많이 내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전교 11등을 어떻게 가려내요?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교과서 비중이 적고 부교재를 좀 어려운 걸 송도 이 관내에서 해송고 부교재가 제일 어렵거든요. 학년별로 부교재가 근데 50% 차지한다는 거. 그 3년 동안에 계속 EBS 교재만 썼는데 이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온라인 수업을 할 때 EBS는 다 녹화를 해놓은 거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녹화본을 틀어주면 되기 때문에 편의상 EBS 교재를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EBS 교재를 제 생각에 계속 쓸 것 같은데 다른 교재를 섞어 쓸 수도 있어요. 신성고 같은 경우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1학기 때는 EBS 교재를 쓰고 2학기 때는 다른 출판사 교재를 썼어요. 해송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부교재가 50% 이상 차지한다는 거. 그 다음 지필고사 출제 중 제가 말씀드렸고 지필고사 난도가 매우 높다. 송도에서 가장 어렵다. 거의 요새 대치동, 목동 뺨을 친다. 그 정도로 어렵게 나옵니다.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지필고사 특징이 해송고의 이게 시그너처인데
시험 범위 외에 그런 지문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뭐 해송중이나 뭐 심정중 보면 뭐 외부 지문이라는 게 출제되는데 그 외부 지문을 나눠줘요. 프린트를 나눠주고 그게 내기 때문에 대비가 되는데 이거는 어떤 지문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외부 지문이. 그리고 그 외부 지문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고3들이 보는 수능특강. 수능특강도 교재가 여러 권이에요. 영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순완성도 있고 그런데 그 해에서 내는 것도 아니에요. 작년 거, 재작년 거, 선생님 마음이니까.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어쨌든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많이 나올 때는 막 세 문제 이상도 나오는데 그게 고3 정도 난도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1등급하고 2등급을 가리기 위해서 내는 거고요. 그거는 어떻게 대비가 될 수가 없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 영어 실력인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 서술형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계속 18점이 나옵니다. 18점. 다른 학교는 20점이 나왔다. 신성고 같은 경우는 1학기 때는 10점이었다. 2학기 때 20점으로 올라가고 막 그런데 박문 같은 경우는 40점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서술형이 없는 경우도 중간고사는 서술형이 40점이고 기말고사는 없고 막 불규칙한데 해석고는 항상 18점에 항상 18점 배점이 그 유형에는 어법 틀린 거 찾아 고쳐 쓰는 거 어법 중에서 2개 틀린 거 번호 쓰고 이따 보실 텐데 맞게 쓰는 거 그러니까 틀린 걸 찾아도 맞은 게 아니에요. 그걸 맞게 고쳐야지 맞는 거지. 서술형 그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핵심 뭐 단어 쓰는 거 저기 제일 쉽고요. 단어 제시 문장 완성하기 저게 제일 많은 유형이거든요. 어떤 주어진 단락에 한 문장의 일부를 빈칸을 주고 거기에 단어를 제시하는데 그 단어를 갖다가 배열을 하는 건데 그걸 어형을 변화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게 배점도 5점도 제일 높고요. 그 다음 조건 제시 주제쓰기도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 저것도 5점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위해서 출제하는 게 바로 저 단어 제시 문장 완성하기랑 조건 제시 주제쓰기예요. 전체적으로 문법이랑 어휘 비중이 크다. 어떤 게 더 비중이 클까요? 여러분들 문법이랑 어휘 되게 보면 정확하게 맞추셨네. 고등학교 아마 지금 예비 고일 동안에 대부분의 학원들이 중점을 두는 게 문법일 거예요. 문법 특강이라고 해서 많이 했을 텐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문법 특강 안 했거든요. 문법보다 어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휘가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특히 해석고 같은 경우는 문법은 어느 정도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데 어휘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가 없어요. 쌓이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쭉 쌓여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되질 않아요.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지금 해석고 전교 1등도 있고 장원경이라고 장원영이 아니라 장원영은 아이브고 장원경이라는 친구가 지금 해석고 전교 1등이거든요. 전과목 전교 1등이고 영어 1등인데 그 친구가 틀린 문제도 있어요. 뭐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약간 좀 성적이 떨어지는데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 제가 아까 그 안타깝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누가 봐도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항상 100점 그 다음에 뭐 거의 95, 97점 맞았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80점 간단한 턱걸이 그 이상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저한테 울면서 상담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같이 틀린 문제를 놓고 보니까 그 친구가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어휘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본인은 전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단어 시험 항상 다 100점 받고 통과하고 그랬었는데 왜 그런지 이제 그것도 이따가 보시면 알게 되는데 어휘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특히 해석고 같은 경우 문법보다 어휘는 단기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지선다형 문항에서 1번, 2번, 3번, 5번 제시되는 단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고3 수능 특강 같은 데 나오는 단어들이 그렇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또 원문 변형 출제 경향이 이건 뭐 어느 학교나 다 그런데 해석고가 가장 심해요. 원래 그 주어진 시험 범위 내 그 지문을 변형하는 거예요. 단어를 갖다가 바꾸는 거 아니면 문장 자체를 갖다가 바꾸는 거 이렇게. 근데 그게 해석고가 가장 심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치동 뺨칠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 진짜 문제 수준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봐도 해석고 문제는 문제 참 잘냈다. 영어 문제는 어렵긴 하지만 참 잘냈다. 같은 정도가 내 어느 학교 문제는 진짜 지저분해갖고 볼 수가 없어요. 애들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중요한 걸 출제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걸 내니까 애들이 황당해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놓고 그걸 안 내니까. 근데 해석고 신성고는 상식적인 출제를 합니다. 누가 봐도 중요한 거를 내는데 그걸 어렵게 내서 문제지. 그게 어휘랑 관련돼서 문제지. 합리적인 출제 결과는 보이지만 타 학교에 비해 문제 수준이 아주 높다. 제일 어려울 거예요 아마. 솔직히 포스코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해성고 문제를 보면 출제 수준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수행평가는 학교에서 옛날에는 뭐 단어책을 이렇게 지정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프린트 같은 걸 주로 주더라고요. 그 프린트에서 범인의 출제를 하는데 분량이 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도 단어잖아요. 그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수행평가. 그리고 10문장 이내 간단한 뭐 영작, 뭐 에세이 같은 거 쓰는 거,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거는 거의 점수 차이가 안 나요, 이거는. 점수 차이는 다 단어 시험에서 나는 거예요, 수행평가에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단어를 열심히 외우지 않으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내일 뭐 수행평가 본다? 그 전날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미리미리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수행평가 30%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출제됐던 건데 잘 안 보이시죠? 보실 필요 없고 저희가 나눠드렸으니까 여기 지금 해성고 1학년 작년도 1학기 중간고사인데 이게 제일 쉬웠던 문제인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기말고사 2학기 중간기말 점점 국어에서 그 점층법처럼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데 이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제 보면 내용 일치 문제, 그 다음은 제목 문제, 제목 주제 요지, 그 다음에 요거 일치 문제죠. 해석권은 거의 패턴이 같아요. 1년 내내. 그리고 전년도랑 또 봐도 비슷하고 난도만 높아질 뿐 내용 일치 문제, 그 다음에 어휘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어휘 문제가 지금 여기 무려 4문제가 나오죠. 어휘 문제가 비중이 큰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여기서 중하위권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다 고배를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흐름과 무관한 문장, 그 다음 어법상 틀린 거. 어법도 어려운데 어법보다 더 어려워요. 어휘가 요새는. 어휘 문제, 이게 어법 문제가 좀 어법 문제가 4문제 나오고 빈칸에 들어갈 문제, 그 다음에 배열 문제. 우리 지금 학생들은 다 알죠. 어머니들은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은 딱 보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문단 요약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관식이라고 해서 주관식 18점 100점이거든요. 2점. 간단하게 단어 쓰는 건 이게 2점이고 1점씩 하나만 맞추면 1점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단어 이것도 지금 2점이고요.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주어진 보기를 배열하는 건데 좀 쉬운 거는 4점. 요게 이제 킬러 문제들인 거예요. 4번, 5번이. 단어가 많죠. 제시된 단어가. 그리고 이게 원래 원문의 일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냥 원문 다 달달달달 외우면 될 거 아니냐. 중학교 때는 시험 범위가 일단 적었죠. 교과서 2과, 본문 2과 외우고 대화문 외우면 그걸로 시험 대비 다 됐어요. 분량도 많지 않아서 그거 다 외우면 다 90점 이상 맞고 100점 맞았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일단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우려고 외울 수가 있겠지만 이거 외우다가 영어 이거 다 외우다가 다른 과목은 망해요. 제가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 한마디 뭐냐면 일부 어떤 학원들이 꽤 많은 학원들인데 예를 들면 한 과목만 가르치다가 영어 무슨 전문학원, 뭐 수학 전문학원 예를 들면 영어 전문학원 하면 시험 범위를 다 외우게 해요. 그러니까 영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는 거야. 일주일에 막 3번, 4번 불러갖고 그냥 다 외우고 못 외우면 보내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강제로 많이 하는데 점수가 당연히 오르겠죠.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 학원보다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걔가 영어 점수 조금 오를 수 있어도 다른 과목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학원은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 외워봤자 소용도 없어. 해성고 같은 경우는 변형을 하니까. 이게 지금 단락에 교과서도 이게 도표져 있고 그런데 단락의 일부인데 그걸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제시된 단어가 분명히 내가 외웠던 문장이랑 달라. 또 외워봤자 소용도 없어. 이게 기말고사고요. 거의 같은 유형인데 어려웠어요. 중간고사보다. 거의 같은 유형이죠. 이건 작년 겁니다. 거의 같은 유형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해석고 이 오지선다가 그냥 수능 형태로 나왔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작년도 기점에서 점점 경쟁이 심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변별력이 없으니까 이제 수능 형태가 아닌 형태로 막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 중 문법 틀린 거 뭐야? 1, 2, 3, 4번 중에서 이게 일반적인 수능 문제인데 문법 틀린 거 여기서 몇 개?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미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한 문제였는데 1학기 때는 안 나왔는데 2학기 중간고사 때 하나가 나오더니 2학기 때 2개가 나와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주관식 다 같은 형태죠. 이렇게 문법 틀린 거, 이렇게 틀린 거 번호 쓰고 이렇게 고치는 거. 저희 여기 지금 저희 원생들도 있는데 저희는 방학 동안에 이런 연습만 했어요. 이렇게 서술형 대비해서 이런 거, 어휘 이런 것들.
여기 뭐 단어 쓰는 거 이런 거 100점이 좋고요. 4번, 5번이 이렇게 어려운 것들. 이게 지금 시험 범위에 있는 그 지문을 변형한 상태입니다. 이게 2학기 중간고사고요. 동일한데 굉장히 난도가 높아요. 2학기 때는 그리고 서술형이 훨씬 더 어려워졌고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렸고 이제 직접 한번 이게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지 한번 어머님들께 학생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1학기 작년도 1학기 중간고사 18번이거든요. 요걸 이제 모의고사라고 불려지는 거, 요게 원문 모의고사 문제예요. 자, 원래 이제 어법 문제였는데 제가 이거 작년에 수업하면서 이게 원래는 어법 문제지만 어법 문제를 변형해서 내니까 이 글의 핵심어가 유사성이다, 공통성이다, 이 단어가 빈칸 추론으로 나올 거다. 제가 아이들한테 작년도 제가 수업한 영상에 그게 있으니까 뭐 그게 증거라면 증거입니다. 이거 나올 거야 하고 찍어줬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 단어를 써야 되니까 쓰게 한번 써보세요 하고 직접 복수형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또 단수형으로 쓰면 틀려요. 이 뒤에 복수동사가 있기 때문에 시밀러리티 하면 점수가 또 깎이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한 단어 쓰는 거는 그냥 오답 처리예요. 감점 처리도 아니고. 되게 여기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줘도 애들이 시밀러리티하고 단수형을 쓰거든요. 그럼 틀리는 거야. 뒤에가 복수동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이거 꼭 복수형으로 써라. 시밀러리티즈 이렇게 써봐. 그래놓고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지선다형으로는 이 단어가 그대로 나오지 않고 다르게 변형될 거야. 도움형을 적어준단 말이에요. 뭐 resemblance라든지 likeness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commonality라든지 이렇게 다 적어줘요. 그럼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죠? 빈칸 추론으로. 그대로 그대로 찍어준 게 그대로 나왔잖아요. 근데도 틀린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야. 시험 범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상위권 애들은 미리 단어가 돼 있는 친구들은 이걸 단어를 아니까 별로 외울 게 없는데 중하위권 친구들은 외워야 될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미처 따라오지 못해. 그 필기된 걸 다 필기 다 예쁘게 여학생들이 필기 얼마나 잘해요. 평형색색으로 예쁘게 필기 진짜 필기한 거 보면 감탄할 정도인데 그렇게 필기 다 해놓고서 정작 틀려요. 그리고 이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공통성. 이 단어는 애들이 거의 다 알아요. common이라는 단어 다 아는데 형용사로 commonality 하면 이게 같은 어원인지 모르는 거야. 애들이 단어를 외우는 방식이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이게 제일 쉬운 문제예요. 제일 쉬운 거. 이건 그냥 가장 평범한 문제예요. 거의 다 이래요 문제가. 거의 다 이렇게 변형해서 나오는 게 제일 쉽게 나오는 거고 같은 중간고사 20번이죠. 이게 모의고사에 나왔던 부분이고 원래 문제가 제목 문제인데 이걸 빈칸 추론했는데 원래 여기 자리에는 distinguish between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없잖아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감정을 구별하다는데 똑같이 그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제시된 단어 보면 emphasize 이런 단어 상위권에다 빼면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assert 모른단 말이에요. specify 이게 답이었는데 specify 몰라요. 고일 단어는 아니야 사실. specify가 뭔가를 이렇게 명시하다, 뭐 이렇게 구체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감정을 구체하다 이런 단어도 precise 중하위권 친구들 잘 몰라요. 더 정확하고 differentiated 이것 좀 어려운 단어고 차별화된 더 정확하고 차별화된 그런 용어로 감정을 명시하다, 구체화하다. 원래는 그냥 다양한 감정을 구별하다 이렇게 쉬웠던 건데 해송고 가면 이렇게 돼.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게 평범한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외워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연락에 외우는 학원들 보내시면 안 돼요, 분들. 시간 낭비라니까. 이렇게 되는데 중간고사 9번이고요. 원래 문제가 이렇게 요약 문제였어요. 이걸 갖다가 어휘 문제가 어렵게 난다고 했잖아요. 5군데 다 바꿨잖아요. harmful, 해로운인데 이걸 fatal, 치명적인 바꿨죠? to its advantage, 유리하겠는데 이걸 favorable 바꿔냈잖아요. 없어 흡수하다는데 takes in 바꿨잖아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또 감정 문제인데 not immune 이게 면역이 되지 않는 그 말이거든요. immune이랑 같은 말이 resistant인데 단어 바꿨는데 not을 없앴잖아. not을 뺐죠. 그러니까 의미가 반대가 되면 답이 4번이거든요. 이렇게 출제하는 거. eliminate 제거하다는데 remove 이런 식으로 다 바꾸잖아 이렇게. 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평범한 문제예요. 이런 거 맞춰줘야 돼. 이런 거 틀리면 60점대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건 당연히 맞춰줘야지 70점대 올라갈 수 있어요.
10번 문제고 역시 이것도 어휘 문제죠. 교과서에서 나왔던 거예요. 교과서에서 hydrate 수분을 공급하던데 그걸 supply moisture 수분을 공급하다 이렇게 바꿨죠. 매우 중요한 very important를 vital 이렇게 냈고요. 충분한 enough를 sufficient 이렇게 냈고요. replace 대체하다인데 이거를 갖다가 동사를 바꿔 substitute로. 이게 또 동사를 바꾸면 목적은 달라지니까 이렇게 바꿔낸 거야. increase 원래는 좀 증가시키다인데 이게 답이었는데 inhibit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inhibit이 뭔가 이렇게 억제하다, 금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 모르는 친구 틀린 거잖아. 근데 이 문제도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도 그냥 평범한 문제지. 지금 이거 1학기 중간고사 보고 첫 시험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점점 어려워진다고 그랬죠? 기말 2학기 중간 기말하면 좀 기절해요. 진짜 어려워요. 중간고사 10번 이것도 어휘 문제잖아요. more than determined 요거를 갖다가 highly motivate 바꿨잖아. 이것도 교과서인데 공부된 motivate 동기가 부여된 거거든요. available, accessible 바꿨죠. 원래는 stick to가 뭔가를 고수하다, 집착하다 교과서에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look down, 무시하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이건 좀 쉬운 거죠. look down. 근데 이 표현 보는 사람도 틀린 거고 plant seed, 뭐에 씨앗을 심다를 inspire 이렇게 바꿔냈고요. give it a shot, 시도하다를 attempt 이렇게 바꿔낸 거예요. 전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뭐예요? 어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약한 친구들은 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원문 열심히 공부해도 원래 시험법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어휘력이 없으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기간에 안 돼요. 우리 애가 어휘력이 별로 부족하다 그런 친구들은 아마 1학년 내내 시험지 보면 이렇게 한숨 나오실 거예요. 이게 단기간에 되질 않습니다. 중간고사 25번 요약 문제 원래 이렇게 빈칸 추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냈는데 대부분의 애들이 이제 이걸 썼어요. 이게 얼굴이랑 목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서로 상호회를 돕는다. 이 distinguish가 이게 구별하다니까 애들이 뒤에 보지도 않고 오포즈가 반대하는데 이 단어를 몰랐던 내 친구들이 틀렸을 거예요. 거의 다 4번이라고 썼는데 답이 1번이거든. 텔을 말하다밖에 모르는 거예요. 텔이 구별하다라는 뜻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여기 저한테 배운 친구도 있지만 저는 이거 가리키면서 원어민들이 구별하다란 말을 distinguish보다 텔이랑 know라는 동사 훨씬 더 많이 쓴다. 항상 그렇게 가리키거든요. 나오는데도 틀리잖아. 뭐 펄스를 몰라서 틀렸거나 추구하다는데 이것도 쉬운 문제인데 이것도 틀린 친구들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주간고사 그 어려운데 주간 3번이죠. 이건 좀 쉬운 4점짜리였는데 원문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모의고사에서 deliberately 고의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원래는 상대방에게 배척되도록 시킨다. 원래 이제 정답은 reject인데 틀린 걸 모르는 문제였으니까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런 조건을 주고 배열하는데 단어 하나를 바꿔줬죠. deliberately, intentionally로.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답이 저 welcome desire, reject가 있으니까 요 정도는 이제 점수 주려고 된 거예요. 저수령 빵점 줄 수는 없으니까. 저수령 중에서 가장 쉬운 유형이에요. 4점짜리 유형. 주관식 5번 문제. 요게 조금 어렵고요. 많이 틀렸고 요게 원문이에요. 원문은 as 원급 as 비교 구문으로 나왔던 건데 이거를 나돌리 버돌수 구문으로 같은 의미가 되도록 바꾸는 건데 중하위권 친구들은 풀 수가 없어요. 이건 좀 문법, 요건 이제 문법 문제에 가까운 거예요. 어휘보다는 문법 바탕이 돼야지, 그러니까 as 원급 as 구문을 나돌리 버돌수 구문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만 가질 수 있거든요. 단어도 많고 이 단어를 배열해 주는 거예요. 어휘형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5점짜리 문제였었고요. 중간고사입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자, 이게 이제 2학기 기말고사 6번 문제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 전교 1등 친구가 틀렸던 거. 교과서니까 내용들이 있잖아요.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형은 다 조금씩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답이 1번인데 이게 지금 대신 관계대명사로 쓰였는데 계속용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게 답인데 여기는 없어요. 원문에는 없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원문에 giving이라고 요 문장이 분사구문으로 주어졌는데 요걸 갖다가 변형해서 분사구문을 갖다가 절로 바꿔서 앞에 접속사 대를 붙이고 여기 동사가 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친구 워낙 뭐 열심히 한 친구니까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한 친구니까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 분사구문의 giving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가 giving이 아니니까 그냥 4번 이렇게 쓴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변형을 한 건데 답이 1번인데
그래서 이게 기말고사 6번이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굉장히 많이 틀렸고요. 전교 1등도 틀렸던 문제니까 이렇게 많이 변형을 합니다. 자, 일단 기출문제 다 보여드렸고 어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단어장인데 예를 들면 reliabl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뜻,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대개 아이들은 단어를 요것만 외워요. 단어책에 이렇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그리고 뜻도 하나만 딱 외워요. 대표적인 거. 왜 그러냐? 학원이나 학교에서 단어 시험 볼 때 그러면 되니까. reliable 뜻 뭐야? 맨 앞에 믿을 수 있는 쓰면 맞게 되고 통과하니까. 이건 학원이나 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파생어들, 그 다음에 동의어들, dependable, 이렇게 동의어들, 이게 모든 단어책에 형용사 같은 경우 유의어, 반의어 같은 게 다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단어에 파생어들, 저게 형용사니까 이게 동사형이고 이게 명사형이거든요. 다 돼 있는데 이것까지 애들이 외우질 않아요. 외우려고 시키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모두가 너무 많아요. 대개 보면 이게 단어책에 한 챕터에 한 40개의 단어가 있거든요. 이런 굵은 글씨가. 그 파생어까지 합치면 40개가 아니라 뭐 거의 뭐 한 200개 이 정도가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비슷하게 생기고 같은 파생어니까 외우기 쉬운데 애들이 안 해요. 안 해요. 아유, 이런 파생어도 안 했는데 유의어, 반의어 안 해요. 시험 내면 난리 나요. 단어 시험 내면. 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내니까. 거기서 일단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다 외우셔야 돼요. 이제 아셨죠, 우리 학생들? 이런 유의어, 반의어, 몽땅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이거 말고 다른, 이거 reliable, dependable 말고도 뭐 trustworthy라든지 또 동의어 바꿔 쓴다는 거 더 많거든요. 그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promote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것도 맨 앞에 거만 외우는 거야. 증진하다, 촉진하다, 끝. 다른 의미로 승진시키다, 뭔가를 광고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런 건 안 외우는 거예요. 맨 첫 번째. 그냥 단어 시험 통과를 위해서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풀 수가 없어요. 지금 아주 기본적인 쉬운 단어를 보여드린 거고 단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다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단기간에 안 된다는 거.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깊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깊게 공부를 안 하고 고등학교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올 때 제일 중요한 예비고일 과정에서 대부분 학원들이 뭐 할까요? 뭐 문법 특강해요? 아니면 기출 모의고사 맨날 풀게 해요. 그게 시간 낭비인 게 뭐냐면 단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항상 똑같아. 제자리에 머무는 거야. 단어가 돼 있어야지 거기서 나갈 수 있는데 그냥 제한된 단어 중학교 때 그 내 머릿속에 외웠던 그 단어만 가지고 계속 문제를 푸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1 때까지만 해도 고1 모의고사 쉬우니까 점수가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했던 방식이 통하니까 계속 그걸 밀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 그렇게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저수령 대비 집중적으로 했어요. 해성고 대비, 신성고 대비, 해성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신성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문제 많이 풀지 않았어요. 문제 풀면서 단어들, 동의어, 유의어 이런 것들 왜 그렇게 외워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수업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다면 고등학교 때 해성고등학교 좋은 점수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믿기 힘든 점수가 나올 겁니다. 제가 시간만 더 있으면 더 좀 자세하게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할애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성고 영어 내신 저스틴한 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헬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려우니까 큰일 났다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해성고에 정통한 저희 영웅 아카데미 영어과 고등부 선생님들이 제대로 달리겠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 보셨지만 정말 해성고 선생님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아니 저렇게까지 안단 말이야? 라고 놀라실 정도죠. 정말 구석구석 빈틈없이 내신 대로 시킵니다. 저희를 믿고 따라온다면 최선을 다해서 따라만 준다면 목표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엔 다시 모드를 수학 영역으로 좀 바꿔보시죠. 오늘 해송고등학교 수학 출제 경향과 그 전략에 대한 강연은 고등수학과의 최문경, 수강기호는 수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다르죠. 네. 수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아까 영어 원장님이 막 얘기하시는데 저는 한 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배웠을 때, 어머님들이 배우실 때 영어는 그냥 교과서만 달달달달 외우면 점수가 좀 나왔는데, 요즘 모의고사다 뭐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수학도 많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텐데 좀 어떻게 하면 조금 어머니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또는 학생들도 같이 이해할 수 있을까를 좀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약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내신 산출 방식은 중간고사가 40%, 기말고사가 40%, 수행평가가 20%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행평가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필고사 범위는요, 대단원 2단원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단원으로 따지면 약 한 7개, 8개 정도 단원이 들어가요. 출제 비중은 부교재가 40%고요. 교과서가 30%, 모의고사가 30%인데 예전에는 부교재가 40, 교과서가 40, 모의고사가 20이었어요. 근데 이제 해동고 친구들이 이제 대학 진학을 할 때 수능 최저 기준을 좀 약간 못 미치다 보니까 대학 진학률이 좀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안 되겠다, 모의고사 비중을 좀 더 높이자 해서 작년부터 모의고사 비중이 10%가 증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의고사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이제 10%가 증가됐어요. 난이도는 송도에 있는 학교 중에서 가장 쉬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게 해성고등학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 기준을 잘 못 맞추다 보니까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따로 이제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신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성향이 만들어져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있는 친구들이 시험에 볼 때는 아마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필고사 특징이 있어요. 해성고등학교의 이제 특징은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유형을 다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집을 선생님들이 만들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집에 대해서 유형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다른 유형과 다른 유형을 융합해서 하나의 유형 형태로 만든다거나 이러한 형태로 좀 출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의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그 개념의 깊이를 있게끔 공부를 하는 게 해성고등학교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왜냐면 그 신송고등학교는 많은 변형을 하지는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숫자만 바꿔요. 근데 해성은 유형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는 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같은 유형을 반복적으로 푼다 해도 그 개념이 얘기하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죠, 친구 입장에서는. 오답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수행평가인데요. 이 수행평가 제가 2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행평가가 2개년 모의고사 7에서 8문항인데 이건 반장의 힘이 필요해요. 반장의 손이 금손이면 좀 쉬운 문제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장이 똥손이면 그 반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킬러 문항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A부터 이렇게 쭉 정리되면 딱 한 번호만 킬러 문항이 3개가 출제가 돼요. 그걸 고른 반장은 그날 죽는 거죠, 애들한테. 네, 그 정도로 약간 랜덤으로 뽑기를 진행을 하는데 8문제라고 가정을 하면 2문제, 4문제, 2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2문제는 이제 킬러 문항, 또 2문제는 바로 아주 이제 쉬운 문항, 나머지 4문제는 평이한 문항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리면 2문제는 뭐 약간 라면으로 따지면 사리곰탕면 같은 느낌이에요. 초등학생도 먹을 수 있는. 나머지 4문제는 너구리 같은 느낌. 그냥 뭐 적당히 먹을 수 있는. 나머지 2문제는 이제 불닭볶음면이죠.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이러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얘가 객관식이면 참 아름답게 찍을 수가 있는데 서술형 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잘 써서 답을 맞춘다 해도 중간 과정이 실수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서술형 평가 20점 만점이라고 했는데 서술형 1점이 지필고사 2.5점이에요. 그럼 서술형 2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20점 만점에서 이 친구가 운이 나빴어요. 똥손이만이 걸렸어요. 그러면 킬러 문항은 4점이거든요. 그럼 2점이면 8점이 날아가요. 8점이면 지필고사 따지면 몇 점일까요? 계산이 안 되시죠? 네, 어려워요. 자, 2점이 5점이에요. 그럼 20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엄청 큰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또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수행평가를 고등학교는요, 시험 2주 전에 줍니다. 그럼 그때 받아서 부랴부랴 풀려고 하면 못 풀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모의고사 2개년은 작년도, 재작년도 6월 모의고사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모의고사를 준비해서 미리 푸는 연습을 진행해야 돼요. 킬러 문항은 더더욱 더 열심히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도 실수를 하는데 답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변형되진 않아요.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숫자도 똑같이. 왜? 서술형이니까요. 단답형이 아니라. 그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시험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들 무슨 말인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잘 보이시죠? 아직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 문항수는 21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신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부터 세 번째 페이지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와 부교재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1번부터 12번까지는 누구나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보짓만 안 하면 다 맞아요. 근데 간혹가다가 친구들이 바보짓을 하죠. 왜요? 대한민국은 의지의 한국인이잖아요. 하다가 막히면 뭐 하죠? 계속 풀어요. 했던 것도 하고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객관식이 오히려 더 함정이에요. 내가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보기에 없다면 그 친구는 그날 멘탈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문제들도 와르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꼼꼼하게 푸는 게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교재까지 교과서 부교재 문제가 12번까지가 출제가 되고요. 13번 문항부터 나머지 문항들은 이제 모의고사와 이제 변형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쪽 문항에서 이제 17번, 18번 이 객관식 마지막 두 문항이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런데 난이도가 높다라는 게 문제가 어렵다라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난이도가 높다는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유형이 융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의 개념을 안다고 그걸 풀 수가 없으니까. 다른 개념을 알아야지만 두 개를 합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 가시면 어머니 좋아하는 1+1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를 알고 하나를 알아야지만 두 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해송고등학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관식 1번과 2번이 단답형이에요. 열심히 잘 풀어서 답이 틀리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답만 맞으면 되는 건데 답을 틀려요. 서술형일 때는 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 배점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단답형은 그게 없거든요. 답만 오로지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실수를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식 2번은 항상 함정을 팝니다. 계산 실수하거나 구호를 실수할 수 있게끔. 그럼 여러분들 친구들은 어머니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딸은 안 그럴 거야? 네, 정확히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걸 정확히 하는 스타일이니까요. 문제를 좀 약간 좀 깊이 있게 볼게요. 해송고등학교 14번 문제인데요. 얘는 셀에 있는 문제예요. 교육청 기출문제거든요. 교육청 기출문제를 변형한 거예요. 근데 얘가 얘기하는 건 문제의 어려움을 따뜨는 게 아니라 복소수라는 단원인데 그 단원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복소수가 뭔지 너는 아니?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 복소수와 켤레가 어떤 느낌인지 아니? 이런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14번 문항입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개념을 깊이 있게 아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15번 문항이에요. 모든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나머지 정리라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많이 찍어버립니다. 근데 나머지 정리는 말 그대로 포인트를 나머지에만 두면 되는 거거든요. 어떠한 식이든지 상관없이 나머지만 중점을 보고 본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중간에 목 부분이 변형이 된다거나 나누는 형태가 변형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감없이 낚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센에 있는 센이나 RPM이나 여러 가지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에 다 들어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가 3이다 라고 했다면 얘는 3 빼기 뭐니 이런 식으로 역으로 물어보는 형태인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17번 고난이도 문항인데요. 얘가 이제 fx, gx 어떤 형태의 함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녀석을 나눴을 때 hx라는 또 다른 함수를 막 줘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줘요. 이것저것 막 다 줍니다. 그러고도 한번 구해봐라는 형태인데 얘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는 정확히 딱 1분이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의지의 한국인이거든요. fx를 집어넣고 세제곱을 하기 시작해요. gx를 집어넣고 세제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한 10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얘는 정확히 수학은 정해진 툴이 존재해요. 구조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이 hx라는 앞에 있는 이 녀석을 이 아이를 곱셈 공식으로 정리를 한다면
fx에서 gx를 뺀 값이 이 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100%로. 그러면 양변을 약분 쳐버리거든요. 그럼 남는 거는 fx의 제곱 플러스 fxgx 플러스 gx제곱 이런 거 갈 거예요, 친구들은. 그럼 거기다가 111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 집어넣으면 이 값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4예요. 1 집어넣으면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4예요. 그럼 더한 값에서 빼면 12가 정답인 거예요. 이건 그냥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과 원리를 안다면 굳이 연필을 대지 않고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좀 이따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중간식 2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감정을 푸는 문제. 이러한 형태도 뭐 mn의 방이다. 그럼 얘는 켤레근을 가진 문제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mn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오답이 많은 이유는 분수값이 나와요. 그럼 아이들이 당황해요. 아닐 거야.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다시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값이 바뀌어요. 마법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도전합니다. 다시 풀어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의 값이 나오면 다행이에요. 그럼 그걸 써요. 또 다른 값이 나와요.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까지 도전하면 이 문제만 벌써 7분에서 8분을 소요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문제까지 할 수가 없거든요. 정해진 포인트는 수학은 아까 21문항이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사실상 그 안에 속에 들어있는 문항까지 다 합친다면 약 28에서 30문항이 돼요. 그러면 45분이라는 시간, 서술형 시간까지 빼주면 약 42분이라는 시간 동안 30문항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충분한 숙달과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친구들이 대부분 학습을 할 때는 여러 문제를 계속적으로 풀어요. 틀리면 수정하고, 틀리면 수정하고. 그런 학습이 나쁜 학습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모의고사라든가 여러분이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친구들이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세 문제만 풀어라 하되. 과제를 제외한 세 문제만 푸는 거예요. 세 문제를 푸는데 그 세 문제를 항상 어떤 형태냐면 서술형의 형태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관점을 한 가지로 바라보면 안 돼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은 어떤 문제를 풀 때 되게 다양한 스킬로 풀어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봤을 때 와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죠. 아주 어머니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백종원이 와서 요리를 해요. 신기하죠. 기가 막혀요. 계량하지 않거든요. 손으로 막 때려 넣어서 요리가 만들어져요. 근데 백종원이 와가지고 알려줘요. 아 이거는 몇 그램, 이거는 몇 그램, 이거는 몇 그램 하세요. 라고 알려주고 가요. 그럼 그대로 하면 똑같은 맛이 나겠죠. 그러면 언제쯤이면 계량하지 않고 백종원이 준 레시피에서 계량하지 않고 눈으로 맞출 수 있을까요? 많은 시간을 훈련을 해야 되겠죠. 부모님들도.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그 문제를 20문제, 30문제를 푸는 거는 그거는 시간 낭비죠. 세 문제만 푸는 거예요. 하루에 세 문제만. 그 세 문제를 정해서 그 세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친구는 많이 발전을 하겠죠. 하루에 세 문제라고 따지면 1년이면 1000문제가 넘어가요. 1000문제라고 따지면 약 쌤의 절반이에요. 그럼 남들보다 쌤 절반을 더 많이 푸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세 문제씩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충분히 달라질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분들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어머님들이 하지 마셔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휴대폰 압수하기. 공부 안 한다고. 그거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이 그러면 더 공부 안 해요. 공부할 것 같죠? 안 합니다. 오히려 믿고 맡겨주시면 언젠가 아이들은 더 열심히 하거든요. 부모님 세대 때 공부했던 방법과 지금 세대의 공부는 정말 천지차이예요.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믿고 맡겨주셔야 돼요. 답답하시면 반항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신다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어, 수학, 그 다음 뭘까요? 어떤 과목을 듣길 원하시나요? 국어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성고 국어로 가보겠습니다. 해성고등학교 국어 출제 경향과 전략에 대한 강연은 주식회사 영문교육 입시 전략 실장님이시면서 국어과 강사이신 박영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손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앞에서 이제 영어랑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근데 해송고의 가장 공통적인 이제 그 공부 방법이 이제 보면은 우리는 이런 말을 써요. 포괄적 사고가 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한 그 교과서의 어디 부분에서 어디까지 그걸 얼만큼 많이 하고 자주 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이제 중학교 때였으면 고등학교 올라서는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이걸 크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거를 이제 포괄적 사고라고 하는데 그거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학력평가라는 모의고사 내가 많이 한다는 거죠.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는 국어가 가장 반영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국어가 해송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이상하다고. 조금 더 얘기하면 특이하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되게 쉬워요. 이게 되게 지금 역설적인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우선 이제 저랑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해송고등학교는요. 자, 해송고등학교는 이제 수학이랑 비슷한데 중간고사 40%에 기말고사 40% 이제 수행평가가 20%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는 3단원, 학력평가, 모의고사 들어가고요. 교과 외 외부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저거는 중요하지 되게 않다고 봐요. 자, 왜 중요하지 않냐면 우선 보시면 또 비중도 5대5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많이 한다? 큰 점수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고 무슨 블로그는 봐도 최상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해송고 국어 이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우선 보면 문제 페이지 수가 제가 시험 좀 먼저 볼게요. 제일 많습니다. 12페이지예요. 우리의 가용시가 있는데 우리가 80분 동안 3월에 볼 이제 모의고사 학력평가도 16페이지인데 근데 이거는 시간이 이제 80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학교 4시 시간이 50분 했는데 이제 마킹 빼고 45분 동안 12페이지라는 페이지를 읽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되게 이상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쉬우면서도 어렵다. 자, 해송고의 이제 상위권은 그룹이 되게 높아요. 성적대가 1등급대가 90점이 높아요. 다시 시험이 어려우면요. 난이도가 되게 등급이 낮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해송고는 상위권 등급이 되게 높아요. 90점 이상이에요. 하지만 시험지를 보면 12페이지가 되잖아요. 우선 잘한다 못한다를 어떻게 나누느냐? 우선 이렇게 나누죠. 시험지를 다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선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시험지를 다 못 봐요. 그러면은 성적이 아래예요.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요. 빨리 많이 틀려.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잘 풀다가도 여기를 못 갑니다. 20번 이상을 못 가고 근데 되게 항상 국어는 뒷시험이 쉬워요. 모의고사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항상 중간에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선 성적이 여기서 갈리죠. 끝까지 본 친구와 끝까지 보지 못한 친구. 저희는 그걸 다른 말 독해력이라고 합니다. 자, 테마가 해송고등학교는 1학기 중간고사가 바로 뭐냐면 문학입니다. 문학이 되는 거고 이제 기말고사는 문법에 이제 세계가 되는데 우선 문학의 교과서는 다시 이제 위로 가겠습니다. 자, 해송고는 다시 교과서가 이제 3단원, 이제 학력평가 50%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해송고가 그 교과서가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하냐면 제재는 교과서로 나오겠지만 문제 유형이 교과서에서 봤던 문제들은 없어요. 평가 문제집에서 봤던 문제들은 없습니다. 흔히 말해서 그걸 수능형 문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냥 재료만 갖고 왔지, 아까 요리로 말씀하셨고 요리는 아주 고급 요리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끝까지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속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속도. 제가 속도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질문을 하게 돼요. 빨리 읽어야 됩니까? 아니죠.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저는 애들한테 늘 얘기를 해요. 2번, 3번 읽는 것보다 한 번을 제대로 읽어라. 빨리 여러 번 읽는 게 아니라 한 번을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애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흔히 비문학 독해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비문학 독해를 하면서 저기 있죠? 시간 안에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우선 못 풀면 4, 5등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푼 애들끼리에서 이제 뭐가 되면 경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럼 우선 어렵다? 시험지가 길어서 어렵다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 제가 이상하다고 그랬죠? 쉽다고? 왜 쉽냐면요. 문제가 쉬워요. 되게 지문이 길고 그런데 시험지가 잠깐만 보시면 어렵다 안 어렵다는 여기 이제 이걸 선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선지가 길으냐 짧느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가 대부분 긴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보면 긴 게 별로 없어요. 글자는 안 보여도 보시면 긴 게 별로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쉬워요. 그래서 우선 끝까지 볼 수 있는 친구와 끝까지 볼 수 없는 친구를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등급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1등급 때는 90점, 95, 94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3, 4등급 때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50점, 60점 이렇게. 왜냐면 우선 읽지 못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특이하다, 이상하다, 어렵지만 쉽다. 문제 페이스가 많기 때문에 글이 많기 때문에 읽는 게 되게 어려워서 어려운 거고 문제 개별 난이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볼게요. 자, 다시 이제 특이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중간고사 40% 수학이랑 같습니다. 기말고사 40%, 수행평가 20%가 됩니다. 그래서 해성고는 국어가 쉬워요? 쉽지만 어려워요? 이렇게 늘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 비중은 5대5고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는데 간단합니다. 페이지가 점점 길어져요. 시험지가 예전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8페이지, 7페이지였다가 계속 시험지 페이지 수가 늘어나고 이 송도 그 인근 고등학교에서 페이지 수가 제일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하는 게 속도죠. 속도. 빨리 읽고 빨리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도 되게 쉬워요. 어머니. 감상문이라는 거죠.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생활기록부 얘기를 하게 돼야 되는데 이제 입시가 많이 바뀌면서 이제 생활기록부의 독서 목록이 없어졌거든요. 독서 목록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걸 되게 세부 특기 사항에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되고 대부분 과목에서 이 독서에 대한 감상문 쓰는 게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선 하나 질문. 어떤 걸 읽어야 돼? 어떤 걸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 원하는 건 우리 친구들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걸 바라게 되는 거고 그 다양한 경험이라는 거 활동은 제한이 있잖아요. 학교를 가고 뭘 가고 해야 되니까 어디에서 간접 경험이라는 독서의 함의를 바라게 되는 거죠. 나는 예전에는 뭐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의 분야에 대한 읽어야 돼. 그게 아니라 나는 과학을 하고 싶어도 인문, 철학, 예술 그런 거를 읽는 것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감상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행평가가 있냐면 자기가 시를 쓰는 게 있어요. 제재를 가지고. 아니면 소설, 아니면 수필을 쓰는 그런 이제 이게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제가 방금 이걸 왜 설명드렸냐면은 자, 이게 바로 이 학력평가와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공부를 시나 소설이나 이런 문학과 공부를 잘 안 해봤어요? 그럼 쓸 줄 모르겠어요. 우선은 시에 대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소설에 대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이걸 감상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감상을 할 수가 없으면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서 감상문 일반적인 그냥 내가 좋아하는 책 읽고 그다음 감상문 쓰는 건 거의 대부분 점수 동일하게 줍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 작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이제 점수의 변별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러려면 수행평가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아까 수학에서 매일 3문제씩 풀라고 하셨잖아요. 국어도 매일 푸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무엇을 푸는 게 중요하냐면 작품을 같이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돼요. 자, 어머니 제가 한번 문제를 제가 좀 어디를 쳐봤어요. 어딩을 쳐봤는데 이거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작년 그 중간고에서 가장 난도가 높다는 세 질문을 세 문제를 갖고 왔어요, 어머니.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게 바로 뭐냐면 자, 우선 첫 번째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예요, 어머니. 자, 이 현대소설 이 밑에 주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에요, 어머니. 교과서에 있는 작품과 현대지 새벽 편지라는 이 시를 준 다음에 이거에 대한 공통적인 걸 찾는 게 이제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 지금부터 올라오면은 늘 교과서에 있는 거, 봤던 거에 대한 이 테스트였는데 지금부터는 안 본 게 더 많고 앞으로도 모의고사나 기말고사나 수능 때까지도 내가 안 본 작품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많이 작품을 공부한다고 해서 저는 그게 동일한 작품이 나와서 많이 보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한 주제를 어떻게 찾을래? 그거에 대한 정서는 어떻게 찾을래? 그거에 대한 표현법은 어떻게 찾을래? 라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연습을. 그래야지만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는 올해도 모릅니다.
올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그 교과서 소설이랑 현대시를 가지고 주제 공통된 건 봤는데 보시면 선지가 짧죠. 문제 쉽다는 얘기. 그러니까 애들이 우선은 다 읽지 못하니까 풀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 읽은 친구들 중에서는 이게 그 등급대가 높은 이유가 문제가 어렵지 않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포괄적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어떠한 작품이 나와도 어떠한 질문이 나와도 겁먹지 않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 다시 그리고 저희는 포괄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자 1단원에 있는 이제 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1단원에 있는 시와 또 이제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이 나왔는데 그 외부 지문이 뭐가 나왔냐면 이번에는 고전 시가가 나왔어요. 이 고전 시가는 지금부터 약 400, 500년 전에 우리나라 문학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건데 지금 이 그 교과서 파트로 보면 이게 1학년 가장 마지막에 있는 파트거든요. 왜냐면 이게 중세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읽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이거를 출제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교과서는 안 나오는 건데 너희가 평상시에 공부가 얼마큼 됐는지를 평가를 하겠다는 똑같이 포괄적 사고를 물어보는 이제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선지는 되게 얇아요. 어떻게 짧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줄만 알고 찾을 수만 있으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난이도 있는 세 문제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작품은 이제 학력평가에 있던 소설 작품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현대시를 이제 복합적으로 발레복합을 해서 또 찾는 문제가 되거든요. 또 보면 선제가 되게 짧잖아요. 그리고 자 문제가 어렵다 싶다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문제를 읽어볼게요. 화자가 육글의 인물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자 화자가 인물에게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대부분 시험이 쉽다 어렵다는 첫 번째 선지 보고 이제 문제를 보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와 옳은 거 고르는 문제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옳지 않은 거는 5선지 중에 4개는 맞아요. 하나가 틀린 거죠. 근데 적절한 것을 찾아라는 거는 5개 중에 4개는 틀리고 하나가 맞잖아요. 이 옳은 것 찾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주면 어렵게 줘요. 대부분이 다 옳은 걸 찾으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국어를 공부했던 애들은 내가 모르면은 문제에서 힌트를 많이 얻어요. 왜냐면 이 5개 중에 하나 틀린 거고 4개가 맞는 거니까. 그런데 해석을 해주진 않아요. 힌트 따윈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직접적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해석국어 원하는 포괄적 사고죠.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국어나 영어나 수학 선생님이 말하는 수학이나 제가 하는 국어의 공통점이 바로 뭐다? 교과서만 갖고 공부를 해서는 되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애들 머릿속에 있는 거 지금 될 질문을 봤는데 쌤 고등학교는 내신은 언제부터 해야 돼요? 이게 되게 많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신 기간이랑 있어서 공부를 했잖아요. 내신 5주 전, 4주 전 이런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게 2년 동안 스스로 이제 이게 습관처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놀고 내신 기간 보통 해수이 4월 말에 이제 내신이 있으면 3월 말부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등학교는 전문적인 내신 기간 없습니다. 매일이 그날이 내신 기간이 돼요. 아까 영어 할 거 되게 많잖아요. 수학도 하기 되게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간을 정해서 몰아서 한다?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기엔 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따가 이제 과학 선생님 올라서 말씀하실 건데 이 국영수 사회도 이제 있게 되잖아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날에 대한 복습이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영수 과학 중에 어떻게 보면은 국어 시험제가 공부를 한 친구들한테는 조금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우리 이제 비문학이라는 복서 지문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풀면서 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글이 많거나 글이 적거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도 모르는 지문이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다 90%가 이제 모르는 지문이 나오는데 이 그래봤자 모의고사 그 국어는요 정확하게 지문 안에서 답을 원하는 거죠. 비문학을 보면은 인문 이제 철학적인 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사회, 경제, 정치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과학이나 기술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가르친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국어의 모든 정답은 지문에 있거든요.
출제자가 원하는 건 바로 그 지문에서 어떠한 힌트를 꺼내와서 그걸 갖다 연결시킬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아까 첫 번째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학부 내신 기간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국어는 절대 평상시에 맞다 틀리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는 거는 시험에서만 맞으면 돼요. 모의고사 못 봐도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1년에서 제일 중요한 내신의 그 시험에 반영되는 시험은 중간기말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딱 지켜보면은 이 내 문제집에 이 동그라미 치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본 문제집 다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볼 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다 왜 틀렸는지는 다 어디에 있다? 이 지문이라는 곳에 다 있다는 거고, 지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문에서 어떻게 답을 꺼낼래? 그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지문이 한글로 돼 있다라는 거고, 어떤 부분은 한글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죠. 하지만 이 안에 모든 말이 다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송에서 좀 특징으로 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19가 시작된 후에 거진 이제 모든 학교에 이제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없었어요. 늘 객관식이었단 말이에요. 이 시험지도 객관식 이제 30문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끼리에서도 최상의 난이도를 조금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찍어서 맞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모든 게 정상화가 되고 뭐 야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나오기도 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이제 서술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서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도 더 많이 아니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나 알 것 같아가 아니라 나 모르는 것 같아가 아니라 몰라. 모르면 제대로 짚고 넘어가고 어떤 부분에서 모르는지를 언제 평상시에 알게 되게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되게 괜찮은데 3월 이제 2일 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엄청 바빠요. 물리적으로도 되게 바쁘고 심리적으로 되게 바빠요. 근데 심리적으로 바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압박이라는 게 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항상 절대 등급이잖아요. A 등급, B 등급, C 등급. 근데 제가 그 작년 설명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3분의 1 이상이 다 A 등급이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A 등급 맞은 건 좋은데 스스로 그걸 가지고 스스로한테 여유를 줘요. 아, 이 정도면 돼. 라는 걸 본인이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시가 완전히 절대 등급에서 뭘로 바뀌게 되면 상대 등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해성부가 인원이 늘어나서 전체가 약 33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2등까지는 우리는 1등급이라는 성적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인 이제 33, 4등, 34등까지가 2등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67등, 68등까지가 3등급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희 머릿속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적어도 앞자리가 3.xx가 되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3.xx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대학을 충분히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애들이 시험을 못 본 경우에 나는 안 돼 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냐면 자 1학년에 중간기말 4번의 이제 내신이 있고요. 2학년 때 중간기말 4번의 내신이 있고요. 3학년 중간기말 2번 해갖고 총 이제 10번의 내신을 평균을 낼 거예요. 예전에는 1학년 때 반영 비율이 몇 프로다, 2학년 때 몇 프로다, 3학년 때 몇 프로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못 봤다고 안해가 아니라 계속하는 게 중요한 거고, 제가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 수능이란 범위는 이 내신이 쌓여서 이 전체 수능 범위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우선 내신을 잘 봐야 된다는 거. 왜냐? 수능의 최대 단점이 뭐다? 한판 승부라는 거죠. 그래서 한판 승부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내신을 하면서 항상 내신을 공부를 하면 우리는 기대라는 걸 해요. 근데 그 점수가 이제 내가 기대한 대로가 나오면 확신이 되겠지만 그 내가 기대했던 점수가 좋지 않았을 때는 불안으로 바뀌게 되고 화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내신이 정말 좋은 게 바로 뭐냐면 그거를 10번 정도를 연습해서 자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가장 전 내신의 큰 힘이라고 보죠.
인천에서 내신을 안 한다고 해서 정시만 해서 전 아직 성공하는 사람 보진 못했어요. 대부분 내신을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은 이제 수능도 잘 보게 이제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꾸준한 공부를 하길 바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틀리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과정을 찾으면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주. 국어는 국어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과목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3월 그 넷째 주에 이제 전체 단위 학력평가 모의고사가 볼 건데 이때 처음으로 나의 실질적 성적이 나올 거예요. 몇 등으로 오기보다는 등급으로 나올 거거든요. 100분위로 같은 경우 몇 등급 몇 등급 몇 등급. 그게 나와서 좋다 안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내가 4등급이 맞았으면 4등급, 그게 아니라 내가 현 상태가 4등급이니까 내가 가야 될 대학은 2등급 때 1점 몇 등급 때 대학이니까 이 두 개 등급을 어떻게 올릴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어머니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렇게 애들한테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머니 솔직히 되게 힘들어요. 그 학교 아침 일찍 학교로 가고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고 학원 끝나고 보통 집에 오면 이제 11시, 12시 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게 어디서 많이 받냐면은 학교에서 받고요, 학원에서 받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도 받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본인한테 제일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친구들도 나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나의 현재 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뭐냐면 자기 때문에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어머니한테 솔직해지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어머니들은 위로와 응원을 되게 많이 해달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해성고를 갔다는 얘기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 네, 되게 어려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서울대를 보낸 친구들도 원래부터 뛰어났던 친구들은 없었어요, 어머니. 1학년 때부터 이제 깨닫고 성찰하고 변화하고 2학년 때부터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네, 서울대를 가게 되고 연구대를 간 친구도 더 많거든요. 솔직히 머리가 좋아서 대학을 잘 간다는 틀린 것 같아요. 얼마만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제 이겨냈느냐. 그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바로 무엇이느냐? 저는 찾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요즘은 아까 우리 수학 선생님이 그랬어요. 핸드폰 뺏지 말라고. 핸드폰 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 패드로 해요, 애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빼도 상관없어도 패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의미가 없고, 이제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신뢰. 부모와 이제 자식 간의 신뢰가 중요하고, 물론 우리 친구들도 어머니한테 신뢰가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지금부터 의지될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어요. 근데 또 시간이 또 금방 가요. 3월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달릴 게 바로 뭐냐면 3월 모의평가잖아요. 3월 모의평가 딱 3, 4주 후에 내신이에요. 내신이 끝나면 이제 5월달 상담의 기간이 오고 어린이날도 행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6월 초에 전국 모의고사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있고 방학입니다. 1학년 절반이 끝나게 되죠. 되게 빠를 거예요. 아마 지금이 시간이 가장 늦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자주, 꾸준히, 빨리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을 되게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어에 국한되지 않고 입시전략 실장님으로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영수 실장님과 저는 수년째 영웅아카데미에서 같이 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상담을 할 때 참 많이 울어요. 그래서 왜 우나라고 보면 정말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요. 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저희 아이들의 입시 컨설팅과 매니징을 함께 해주고 계신 만큼 해송고 친구들의 그 대입 3년 동안 큰 힘이 되어주실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멋진 강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자,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마 어머님들은 이거 정말 나 혼자 올 게 아니었네, 내 딸 꼭 데리고 왔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해송고 친구들은 맞아, 저게 맞는 얘기 같아,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겁도 나고 걱정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혼자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희 영어 아카데미 고등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제가 마지막 강의 앞두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 시간에는 과학 시간입니다. 혜성고등학교 과학 출제 경영과 그 전략을 고등과학과 전주현 수강교 전쌤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아주 임팩트 있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과 전쌤입니다. 여기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어머니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좀 떨리기도 하네요. 일단, 바로, 통합과학이, 일송고는 통합과학 과정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어떻게 통합과학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오면서, 경험해온 것들을 지금부터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통합과학 과목이 어머니들 연대 때에는 통합과학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합과학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통합과학은 2학년 때 어떤 선택 과목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문과 쪽이든 이과 쪽이든 어떤 전공과를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모두 해야 되는 공통과학 과목입니다. 그래서 본 통합과학 수업 때 4교시 그 다음에 과학 실험이 1이 더해져서 총 5교시로, 5차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과학 과목, 단일 과목으로 보면 국어, 영어, 수학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서 이과 쪽으로 전공과를 진학하고자 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 공부를 꼭 잘해야만 과탐 1이나 2를 잘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내신이나 수시평가의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로 이게 채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해송고 통합과학 내신 산출 방식은 거의 모든 학교들이 통합과학은 비슷할 텐데요. 일단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그리고 수행평가 20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필고사 범위 자체는 교과서하고 학교 프린트물 범위 내에서 총 통합과학이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한 단원 분량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거의 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필고사 난이도는 중이나 중상 정도로 정했는데 이건 저의 평가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기준의 평가가 아니라 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작년 학생들을 보면 1등급 친구들도 있고 조금 공부가 덜 돼서 4등급 친구들도 있는데 모두 똑같이 시험 후에 저하고 통화할 때의 내용을 보면 선생님 시험은 쉬웠어요. 시험은 쉬웠어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1등급 맞은 친구도 4등급 맞은 친구도. 그래서 중에서 중상 정도로 아이들이 풀기에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선생님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자, 지필고사의 특징은 제가 뒤에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보면 수행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수행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수행평가는 각 단원의 중요한 개념들을 그때그때 지필고사로 보던가 아니면 관련 주제에 해당되는 것들을 PPT 제작이나 발표 등으로 본다는 거죠. 후자의 내용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그룹 활동을 하면서 제 시간에 출제하거나 발표하기만 하면 거의 점수를 주는 편이어서 앞에 중요 개념들을 지필고사로 수시로 단답이나 아니면 탐구 내용들을 시험을 보는 걸 주로 이제 거기서 변별이 되게 되는데요. 이 해송고 과학 특징은 일단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도 제가 봐도 높지 않은데 이 지필고사 문제의 특징이 가장 개념적인 그러니까 그 단원의 가장 대표 문제들을 문제로 출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한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이게 1학기 시험 문제인데 이 친구는 지금 시험 문제를 다 맞았죠. 1단원이 가장 난이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험 문제를 쭉 보시면
객관식 문항으로만 26문제나 27문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시면 이 문제들 보시면 다 수능형 문제라고 해서 이 박스 안에 관련된 내용, 자료 해석이나 탐구 내용 또는 개념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이 보기 안에 기억, 미음, 디귿을 써놓고 많은 것들을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저는 수능형 문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런 문제조차도 해송고등학교는 각 소단원의 대표 문제를 내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 딱 보면 되게 공부 잘하게 생긴 친구들만 앉아있는 것 같은데 대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꼭 실수를 하거나 선생님 저 이거 틀렸어요라고 울상 찍고 오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차이점을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쭉 보시면 자 이게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들 보면 제가 여기 맨 위에 보시면 22년 1학기 중간고사하고 21년 1학기 중간고사의 유사 문제들을 대표적으로 4개를 뽑아놨거든요. 4개를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뽑아놓은 문제들을 보시면 이렇게 자료 해석 문제들도 있고 이렇게 실험 문제들도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보기에서 맞는 걸 골라라 라고 하는 답지만 없을 뿐이지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골라내주면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의 해송고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문제가 쉽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들은 잘하는 친구 1, 2등급이나 3, 4등급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문제들을 풀 때 웬만한 것들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안에서 나오는 지문에 대한 해석의 융통성이 없으면 그 문제를 제대로 골라내는데 나중에 바들바들 떨게 돼요. 실제로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문제 때 시험을 보는데 똑같이 계속 풀었던 문제가 동일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시간에 너무 떨어서 그 문제에 정답을 못 찾고 나중에 결국 결과적으로 고쳐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동일한 단어, 또 동일한 과학 용어,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 문제들이 굉장히 융통성 있게 다양하게 나오면 그걸 해석을 못함으로써 동일한 답지를 고르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다. 이러면 이온결합 물질이 고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는 녹는 점, 끓는 점이 전반적으로 높다. 또는 입자 간에 잡아당기는 힘이 크다. 맨날 설명했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 동일한 단어인데 동일한 과학 용어이지만 이걸 다른 방식으로 계속 바꿔서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융통성 있는 해석 또는 다양한 문제풀이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꼭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과학 점수가 B 이상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더 과학 점수를 B 이상을 받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합과학 할 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계속 놓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확한 개념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문제 중에 100점이 높은 문제들을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대부분 100점이 높은 문제가 어떤 문제냐? 대표적으로 꼽자면 탐구나 실험 문제입니다. 각 소단원의 탐구나 실험 문제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죠. 최소한 0.2점 아니면 0.5점 이상이 높아요. 100점 자체가. 그러니까 작년에 해송 같은 경우에는 1학기, 2학기 다 걸쳐서 재작년까지도 100점이 나왔는데도 1등급이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점이 13명이어서 저도 100점인데 선생님 저 1등급 아니에요. 2등급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 친구들이 똑같이 한 문제나 아니면 한 문제를 틀렸어도 두 문제를 틀렸어도 등급이 2등급, 3등으로 떨어지는 건 0.1점 차이로 틀릴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차이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 배점이 높은 자료 해석이나 탐구나 실험 문제에 대한 개념 이해가 적었던가 실수했던가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 시험 말고 수행평가를 볼 때 지필고사를 볼 때 굉장히 난이도가 쉬워요. 그러니까 학교의 선생님이 각 수업 시간에 잘 정리해준 문제들만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감점 요인이 될 수 없을 수 있는데 미처 준비가 안 됐다든가 그러면 1.2점 깎이잖아요. 그러면 자기하고 동일하게 점수 맞은 친구보다 등급이 살짝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첫째, 개념 이해를 정확하게 한다.
두 번째는 자료 해석이나 탐구 실험 문제가 나오는 게 있다면 그 문제들은 꼭 잘 이해하고 넘어간다. 가장 먼저 정리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탐구 문제거든요. 이렇게 실험 문제로 나와 있는 문제들이 대표 문항이 1단원에서는 실험 문제로 나오는 게 알칼리 금속이나 할로젠 원소에 대한 자료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는 거죠. 실수하지 않는 거에 해석과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문제들, 27문제 정도를 문제를 푸는 과정에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안에서 살짝 변별해내는 방식이 뭐냐면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문제 자체를 어렵게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답지 배열에 생장곡선, 생종곡선 이렇게 한 글자를 바꿔놓음으로써 아이들의 집중력이 높지 못하면 금방 실수해버리게 되는 특징들을 갖는 게 해송고 문제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사 문제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그 대표 문제 중에서도 배점이 높은 탐구 실험 문제를 잘 이해한다면 그리고 평상시에 보면 수행 GP를 자기가 놓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나 1등급 맞아야겠어. 그럼 1등급 맞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 일단 쉬우니까 쉬운 문제지만 푼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양한 문제 유형을 내가 풀어봐야 된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가장 심화된 문제까지를 문제집을 쭉 푸는 거죠. 본인이 보는 교과서 이외에 또는 학원이나 자기 스스로 보는 본 교재 이외에 최소한 3번 이상의 문제집을 계속 풀어내면서 모르는 건 알 때까지 풀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아는 것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야 되는 게 통합과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송은 똑같이 1점 차이, 0.1점 차이로도 등급이 달릴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가가기는 쉽지만 내신 대비를 하기에는 조금은 더 잘하는 친구끼리의 경쟁이 굉장히 심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이외에 두 번째로 조금은 더 세심하게 보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 통합과학 선생님이 지금까지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본인을 가르치는 통합과학 선생님들은 통합과학 전공하는 선생님들은 없으시거든요. 대부분 2학년, 3학년에서 물리, 화학, 생물이나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통합과학을 전담하고 계십니다. 그런 통합과학 선생님이 어떤 과목을 가르치시는지 그러면 그 과목 선생님이 만약에 생명과학을 2학년이나 3학년에 가르친다. 그러면 생명과학 파트는 문제를 조금 난이도 있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해송만이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2학년, 3학년을 뭘 담당하시는지 선배들을 통해서 조금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과학 문제를 여기서 제가 풀어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테니까 이렇게 대표적인 유사 문제를 반복해서 내는 해송고등학교는 여러분이 1등급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나 공부 잘 못했어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본인이 매일매일 그 과학 공부를 했던 날 바로바로 복습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할애된 과학 시간이 사실 학원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어서 드문드문하지만 이 내신 기간 동안에만은 내가 반드시 문제집 3번 이상은 스스로 푼다. 모르는 건 다시 풀고 오답 정리를 하듯이 아니면 개념 내용을 다시 옆에 체크하듯이 체크를 해주신다면 과학은 그렇게 여러분한테 어려운 과목으로 다가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3년 1학년 때 과학을 나는 과학만은 열심히 했어. 과학만은 그래서 그런 만큼 등급이 나왔어 하는 과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어 아카데미는 수업 시간 그리고 이런 행사 시간 정말 목숨처럼 지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행사를 뭔가 이렇게 오버해서 진행하거나 약속을 어긴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조금 일찍 끝내는 아주 센스를 발휘해 볼까 합니다. 좋으시죠? 네. 들으신 것처럼 해송고등학교의 영어, 수학, 국어, 과학에 대해서 저희 영어 아카데미만큼 정통해서 연구하고 지도 관리하는 곳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꼭 뭐 개교연도 그리고 저희 개원연도가 같아서 뭐 그것이 어떤 의미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작점부터 같았고 지금까지 어떤 히스토리도 저희 학원을 안 거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선생님들의 어떤 출제 경향 그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 같다라는 것까지 저희는 예측하면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요. 저도 영어 아카데미에서 아이들을 이제 관리하고 또 학부모님들과 상담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요즘 아이들 역시 진짜 MZ 세대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어떤 학습적인 트렌드를 제가 좀 읽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 학생들도 있지만 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본인들 생각하는 어떤 학습 방법, 나는 이런 수업이 좋아,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어. 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나는 이 선생님 수업이 좀 올드 패션드한 것 같아. 혹은 이 선생님의 수업 좋은 건 알겠는데 나랑은 맞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네,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향에 맞게 학습 방법을 찾고 선생님의 어떤 강의를 찾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성향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내가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가 진짜 내 전공을 셀렉해서 공부하게 되는 대학 시절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점수를 만들어내줄 수 있는 선생님을 진짜로 잘 골라서 그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느 학원에 이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대. 대치동에서 왔대. 네, 좋습니다. 그 선생님 목소리 굉장히 좋대. 그 선생님이 엄청 실력파래. 학벌이 엄청나게 좋대. 네, 좋다고요. 하지만 얼마만큼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 학교의 내신을 정통해서 나를 위해서 달려줄 수 있는가를 간과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저희 영어 아카데미 고등부 선생님들,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선생님들 제일 큰 특장점 거의 이직이 없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저보다 영어 아카데미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포스만 굉장히 선배같이 사실은 제가 막내에 가깝습니다. 저희 영어 아카데미 선생님들 오랜 시간 이 송도 지역에서 송도 안에 있는 고등학교 연구하면서 지도 관리해 오셨고 최고의 실력으로 최선의 진심을 다한 아이들을 관리해 오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어요. 저희 학원의 이 세미나 단순 홍보의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만약에 홍보를 할 거였으면 저희 입시 세미나 혹시 오셨던 분들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냥 학원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호텔 빌려서 제대로 모십니다. 어머님들. 홍보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영어 아카데미에서 정말 같이 함께 성장할 대입 그 3년을 같이 달려줄 학생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학생들에게 이동 동선도 고려했고 그리고 시간대도 학생들을 배려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저희 이 고1 단과 시간표가 홍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이렇게 수학, 영어, 국어, 과학 각 과목에 선생님별 스케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영어 아카데미는요 고등부 단과 학원입니다. 저희 원장님이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요즘에 드라마 때문에도 그 단어 많이 쓰이죠. 1타 강사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 선생님들 중에는 원장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잘 배워서 나는 영웅 선생님 따라서 여기서 일할래. 강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아이들의 대입을 위해서 저희는 달려온 곳이고 그 단과 시스템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고 학생들이 원하는 선생님, 원하는 스케줄, 원하는 과목을 직접 스케줄링해서 수업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 한 장에 보시면 고등부 고1 단과 수강 신청서 이 자료에는 고2, 고3 스케줄을 뺐습니다. 오직 고1 수업만 넣어드렸기 때문에 각 과목별 선생님의 어떤 수업 스케줄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시고 이 내용에다가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 행정실과 기획실에서 학생별 스케줄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시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강일은 2월
27일입니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가 1차 접수 마감입니다. 지금 저희 재원생 대부분은 수강 접수를 한 상태고요. 공간이 이렇게 넓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을 모집하는데 저희도 제한이 있습니다. 선착순 마감입니다. 서둘러서 해송고 내신 대비반에 입학하시기를 제가 권장해 드리고요. 혹시 이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영어아카데미 1캠퍼스와 2캠퍼스 나뉘어져 있는 거 아시죠? 이곳은 1캠퍼스입니다. 2캠퍼스는 109에 있습니다. 포스코고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요. 해성고등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95% 이상은 여기 1캠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조금 더 상담을 받고 그리고 내가 퇴근 후에 조금 더 편한 시간에 상담이 필요하다 학원이 업무가 종료된 후인데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바로 이 번호 기획실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24시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학원 아마 전국에 없을 겁니다.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약속드리는 것, 해성고등학교 내신 대비에 가장 정통한 영어 아카데미를 믿고 따라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성적과 그리고 입시생의 멘탈 관리 해내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해성고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가실 때 우리 학생들은 내신 자료 받아가시고요. 어머님들께서 혹시 상담 원하시면 이 자리에 잠시 대기하셨다가 저와 실장님들의 상담을 받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